1억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버티며 모아온 시간, 참고 견딘 날들, 그리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고 믿었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돈이 사라진 날,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요? 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배신은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알아버렸습니다. 내 노후를 무너뜨린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휴대폰 화면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돋보기를 다시 쓰고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꼈습니다. 은행 앱을 끄고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잔액 아래 찍힌 거래 내역 한 줄, 대출 실행 1억 원, 손끝이 먼저 차가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이 말랐습니다. 마지막에는 심장이 아주 천천히 밑으로 꺼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아침도 원래는 별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18층. 햇빛은 커튼 틈으로 얇게 들어왔고 베란다에 내놓은 화분들은 밤새 물을 먹은 듯 잎이 반들거렸습니다. 주방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제가 미리 꺼내놓은 김과 된장국, 멸치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적어도 휴대폰을 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돈을 자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은 관리비 빠지는 날짜가 가까워져서 잔액만 한번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대출이었습니다. 대출. 그 단어 하나가 부엌 바닥을 갑자기 낯선 곳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때 남편 성호는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요. 흰 머리가 부쩍 늘긴 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편이었습니다. 잠옷 위에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리모컨으로 아침 뉴스를 소리 낮춰 틀어놓은 채 밥을 먹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 평소 같아서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은 알고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휴대폰 화면을 든 채 그 사람을 봤습니다. 말문이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성우의 시선이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그런 걸 압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감추는 숨의 길이를 알지요. 성우는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일단 앉아.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앉아서 들으면 더 무너질 이야기라는 걸요. 저는 김이 식어가는 국그릇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식탁 위 나무 무늬가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고 성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출근길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듯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 집 식탁 위 시간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남들은 교사였으면 노후가 편하지 않으냐고 쉽게 말했지만 살아보니 사람 인생이 꼭 계산처럼 맞아떨어지지는 않더군요. 저는 평생 계획표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기 초면 교실 게시판부터 짜고 집에서는 반찬통 위치까지 맞춰두는 사람이었지요. 돈도 그렇게 모았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해도 새나가지 않게 붙들고 사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 둘 키우느라 제 옷 한 벌도 쉽게 못 샀습니다. 학원비가 밀릴까봐 재치과 치료를 미룬 적도 있었고 명절이면 양손 가득 장을 봐 시댁부터 들르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라는 말을 들으려고 애썼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탈 없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말 하나로 넘긴 일이 참 많았지요. 성우는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큰 소리 내는 법도 없고 밖에서는 성실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늘 묵묵했습니다. 문제는 그 묵묵함이 집에서는 자주 침묵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시댁일 앞에서는 그랬지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올해 88입니다. 전라도 시골에서 평생을 사셨고 남편 먼저 보내고 나서는 큰아들인 성우에게 더 기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나이 들면 외롭고 몸이 아프면 더 겁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 기대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쌀이 떨어졌다. 병원에 가야 한다. 지붕이 샌다. 허리가 아프다. 말의 시작은 늘 사소했지만 끝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 준호였습니다. 둘째 아들인 그는 늘 뭔가를 시작했다가 접는 사람이었어요. 중고차 매매도 해봤고 식자재 납품도 해봤고 지인과 동업도 했다지요. 그때마다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성우도 한숨 쉬며 도와줬습니다. 가족이니까 딱 이번만이니까 다시는 없을 거니까. 그 딱 이번이 몇 년을 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물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성우는 늘 비슷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나도 알아. 마지막이야. 하지만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참았습니다. 괜히 집안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우 체면도 생각했고 시어머니가 노인이라는 점도 감안했지요. 그러다 아이들이 크고 하나둘 독립하고 저도 정년퇴직을 하면서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좀 조용히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남편과 각자 병원 잘 다니고 가까운 곳 여행도 가고 아끼며 살되 불안하지는 않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건드리지 않았고 예금도 나눠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쓰려고, 나중에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제 세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내가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참으면 나중에 덜 초라해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속여 빼앗아 간 것도 아니고 남편 손으로요. 언제부터예요? 제가 그렇게 묻자 성우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문지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턱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글펐습니다. 평생 한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요. 정희야, 내가 설명하려고 했어. 언제요? 제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언제 말하려고 했어요? 오늘이요? 다음 달이요? 이자 더 붓고 나서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사람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면 울지도 못하더군요. 정리부터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 순서를 붙잡게 되지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대출 실행 날짜,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남편은 제 옆에서 잠을 잤고 밥을 먹었고 아무렇지 않게 산책도 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갑자기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은 소리 지르며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생활 속에 섞여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창밖 햇빛이 식탁 끝으로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부엌 벽식의 초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직 자세한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어디까지 일이 번졌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일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1억이라는 액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 뒤에 숨어 있는 남편의 선택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살짝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싱크대 쪽으로 몇 걸음 옮긴 뒤 찬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유리컵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들게 했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서 식어가던 된장국 냄새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람 인생이 무너질 때도 밤 냄새는 나고 해는 뜨고 뉴스에서는 평범한 사건들이 흘러나오지요. 그래서 더 서럽습니다. 내일만 세상이 모르게 망가지는 것 같아서요. 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된장국에서는 김이 거의 사라졌고 멸치볶음이 담긴 작은 접시 가장자리에 아침 햇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기보다 먼저 어디까지 거짓말이었는지 알고 싶었지요. 사람은 큰일 앞에서 본능적으로 순서를 찾게 됩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누구 때문이었는지, 왜 나만 몰랐는지, 그 순서가 잡혀야 무너질 마음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성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며 더 씁쓸해졌습니다. 미안해서 떠는 사람인지, 들킬까봐 떠는 사람인지, 이제는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다시 묻자 성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됐어. 며칠 전에 대출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며칠 전부터 말할까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몇 달 됐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리가 없었습니다. 유리잔이 깨질 때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당겨진 실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지요. 몇 달이요? 정확히는 석 달쯤. 석 달. 그 말을 머릿속에서 몇 번 굴려보았습니다. 석 달이면 계절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는 병원 검진도 다녀왔고 김장할 날짜도 잡았고 친구와 점심 약속도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사람은 석 달 동안 1억 원 대출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당신이 반대할 거 아니까.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반대할 걸 아니까 말하지 않았다. 그건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나와 상의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장애물로 저를 봤다는 고백이었지요. 반대할 걸 아니까 그냥 해버렸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그렇게까지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성우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억이에요. 1억. 애들 결혼 앞두고도 이렇게는 안 썼어요. 내가 허리 아파도 참고 치과 치료 미루고 옷 한 벌 덜 사면서 모은 돈이에요. 그걸 당신이 나 몰래 빌려요? 그리고 석 달을 숨겨요? 성우는 한숨처럼 긴 숨을 뱉었습니다. 그 표정에 피곤함이 섞여 있는 걸 보고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지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억울한 쪽은 더 외로워집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어. 결국 나온 말은 예상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래서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집도 손볼 데가 있었고 그래서 1억을 빌렸다고요? 성우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식탁 모서리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나 정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 결정을 해놓고도 책임지는 말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엄마만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더 철렁했습니다. 엄마만이 아니다. 그럼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준호예요? 이번에는 성우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또 준호예요? 사업이 완전히 망가졌대.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늘 망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와 핑계만 달라졌을 뿐이었지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 타이밍이 꼬여서 동업자가 나빠서 그 사람 인생에서 실패는 늘 남 탓으로 시작했고 수습은 늘 가족 몫으로 끝났습니다. 이번엔 또 뭐래요? 가게 보증금이 걸려 있고 독촉이 심하고 잘못하면 신용 다 막힌다고. 그래서 형이 막아줬다? 성우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기쁠 리 없지요. 기가 막혀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입에서 그 말, 내가 몇 번째 듣는 줄 알아요? 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병원비였어요. 그 다음엔 준호 전세금이었어요. 그 다음엔 카드값 막아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고 또 차 바꿔야 한다. 사람한테 쫓긴다. 잠깐만 도와주면 일어난다. 그 잠깐이 몇 년이에요? 성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억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답답해. 그런데 어떡하냐? 내 가족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가 싸늘해졌습니다. 내 가족. 그 말은 얼핏 당연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가족이고 저는 늘 그 바깥에서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수십 년을 살았어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는 남의 편처럼 밀려났지요. 그럼 나는 뭔데요? 제 말에 성우가 굳었습니다. 나는 당신 가족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늘 그런 뜻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말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지요. 시어머니가 부르면 가고 준호 문제 생기면 당신이 맡고 나는 늘 나중에 통보받았어요. 그래도 참고 살았지요. 이제 그만하겠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다르잖아요. 이번엔 우리 노후에 칼을 댄 거예요. 성우는 답답하다는 듯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가 탁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매정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정하다.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평생 양보해온 사람에게 결국 돌아오는 말이 매정하다니요. 내가 매정해요? 엄마가 지금 아픈데 준호도 완전히 무너질 판인데 나 혼자 외면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냐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앉아있으면 오히려 더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싱크대 앞으로 가서 식기 건조대에 놓인 컵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설거지해 둔 컵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그 질서 정연한 모습이 괜히 눈을 찔렀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라도 정리해두려 애썼는데 남편은 가장 큰 일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려 놓고도 저를 매정하다고 했으니까요. 이자 얼마예요? 제가 등을 보인 채 묻자 성우가 머뭇거렸습니다. 대답하세요. 한 달에 50 정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벽을 짚었습니다. 월 50, 저희 같은 노년에는 무서운 숫자입니다. 병원 한 번 다녀오면 돈이 깨지고 예상 못한 일 하나 생기면 생활이 흔들리는 나이니까요. 그런데 매달 50씩 이자를 내야 한다니. 그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불안이었습니다. 매달 목을 조이는 밧줄이 하나 생긴 것이었지요. 그걸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얼마 벌어요? 그 돈 어디서 갚을 건데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 어떻게든이 뭔데요? 제 말 끝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든. 그 말은 평생 준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입니다. 방법이 없을 때, 책임질 계획이 없을 때, 일단 상황만 넘기고 싶을 때요. 성우는 그제야 조금 다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나도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말 못한 거야. 당신이 놀랄까봐, 걱정할까봐. 저는 돌아서서 그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요. 내가 놀랄까봐가 아니라 내가 막을까봐 말 안 한 거예요. 성우 입술이 굳었습니다. 제가 맞는 말을 했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시계가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봄철 건강관리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베란다 창문 틈으로는 바람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한데 저희 둘 사이에만 커다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세월이 사실은 한쪽만 참고 버티며 유지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일은 남편의 실수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병원비만으로는 1억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빚도 어렴풋이 섞여 있겠지요. 아마 제가 모르는 일들이 더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무엇을 대신 막아줬는지, 어디까지 수습해줬는지. 지금까지는 겨우 문 하나 열린 셈이었습니다. 그 문 뒤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시댁의 욕심과 남편의 비겁함이 한꺼번에 쌓여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성우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는 감정적으로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울 거예요. 성우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외출용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또 얼버무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제가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 1억이 누구 손으로 어떤 얼굴들 위에 올라갔는지요. 시골로 내려가는 길은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전라도까지 평소라면 몇 번은 졸았을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공장이 지나가고 농과 밭이 이어졌습니다.
그 변화가 꼭 제 상황 같았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서서히 낯선 곳으로 밀려나는 느낌이었지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에는 계속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확인한 거래 내역을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억. 그 숫자는 이상하게도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돈이 그 집으로 갔을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짚은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도 잠깐씩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요. 버스에서 내려 시댁까지 걸어가는 길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좁은 골목, 담벼락 위로 삐져나온 감나무 가지, 오래된 대문. 명절마다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당연한 길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였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인 건 예상보다 더 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새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큰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크기였습니다. 바닥에는 새 카펫이 깔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고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쪽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가슴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형수 왔어요? 준호가 먼저 저를 봤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고 몸은 소파에 반쯤 기대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뒤늦게 저를 봤습니다. 정희야, 갑자기 어쩐 일이냐? 그 말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카펫의 촉감이 부드러웠습니다. 이 집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새로 들인 거예요? 제가 거실을 둘러보며 묻자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성우가 좀 도와줘서 바꿨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와줬다. 그 한마디로 1억이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보탰습니다. 형이 이번에 크게 써줬어요. 형수,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금방 일어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준호를 봤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갈 거라는 익숙한 믿음이었지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돈 대출이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도 크게 뜨였습니다. 뭐라고? 1억입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눌렀습니다. 소리를 높이면 오히려 말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제 남편이 대출받아서 보낸 돈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금세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그 반응이 예상보다 빨라서 저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큰일 맞아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끌어다 쓴 겁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형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내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준호 씨가 안 받았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부모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 말은 예전에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말 뒤에 숨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와주는 거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게 도와주는 겁니까?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너희는 돈 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없어서 그런 거고.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 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상의도 없이 그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새 소파, 새 TV, 음식들, 웃고 있던 얼굴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이 집은 늘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 아들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시어머니와 준호가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여기서 가족이라는 말은 서로를 지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 집의 방식과 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너희 부부니까 알아서 잘해라. 그 말이 유난히 가볍게 들렸습니다. 모든 일을 만들어 놓고 책임은 다시 저희에게 넘기는 말이었지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와 골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까와 같은 길이었지만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더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논 위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다른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이미 한 번 지나간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은 건 정리였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정리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성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TV도 틀지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녀왔어?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서로의 표정을 또렷하게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녀왔어요. 짧게 대답하고 저는 식탁 쪽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그대로 두고 나간 그 식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국, 굳어버린 반찬. 시간이 멈춘 흔적이었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래?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아니면 말할 필요가 있는지조차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잘 쓰고 계세요. 그 말에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성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알아. 아니요. 몰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 말에 성우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금 억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엄마가 부르면 가고, 준호 씨가 문제 생기면 막아주고, 그 과정에서 나는 빼고. 성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질문이 이 상황의 전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요, 돈이 적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나를 빼고 당신 혼자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나한테 떠넘긴 거예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 말, 이제 의미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미 됐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부부라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지요.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택하세요. 그 사람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냐 당신 가족이냐? 말을 하고 나서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몇 번 움직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걸 어떻게 고르냐?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못 고르죠. 제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못 고른 사람이니까. 성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선택 안 했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거, 준호 씨가 원하는 거, 그 사이에서 늘 피하기만 했어요. 결정은 안 하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길 기다리고. 성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만 참으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방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알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성우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가? 미안한 줄 알면서도 똑같이 할 거잖아요. 그 말에 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대출,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혼자 책임지세요. 성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희야, 그게 무슨, 내가 같이 책임질 이유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내가 동의한 적도 없고, 나한테 말한 적도 없고, 나를 위해 쓴 돈도 아니니까. 성우 입이 굳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행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몇 벌의 옷과 필요한 것들만 꺼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준비해온 일처럼요. 거실로 나왔을 때 성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였습니다. 어디가?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가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 곳으로요. 성우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희야, 잠깐만. 그 사람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붙잡지 마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붙잡을 거였으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죠. 그 말이 끝났을 때 성우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제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작은 냄비 하나, 컵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간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도 조금은 비어 있는 것 같았지요. 저는 바닥에 놓인 전기 주전자를 켰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해야 할 일들이 먼저였으니까요.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거구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집에 있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TV를 보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부라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같이 있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접이식 의자, 벽에 기대 놓은 가방. 아무것도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통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확실히 줄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동안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걸 그냥 넘겼을까? 시어머니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도, 준호가 반복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남편이 애매하게 말을 돌릴 때도 저는 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말 하나로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른스럽게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방치였다는 걸요. 제 삶을, 제 선택을, 제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성우였습니다.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받을까 말까? 몇 초를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성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작게 느껴졌습니다. 잘 지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 짧은 대화 사이에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대출 내가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성우 말이 이어졌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말이 끊겼으니까요. 정희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벽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아주 따뜻했습니다. 나 후회하고 있어.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항상 결과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후회는 당신 몫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저였다면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그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야. 돈이 많지 않아도 불안이 없는 삶, 누군가의 선택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간단히 밥을 지었습니다. 김 하나 꺼내고 계란 하나 부쳤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말을 참고 넘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저는 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안정되고 내 선택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얻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창문 너머로 하늘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비록 통장에 있던 돈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는 것을요. 제 삶의 방향, 그리고 저 자신을요.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